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사님이나 대표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국제 정치적 맥락이나 현 상황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2부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푸틴이 이제 꿈꾸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제국, 러시아 제국의 부활, 이제 러시아의 영원한 제국을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게 참 이제 거의 악몽으로 끝나는 거는 명확하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악몽이 이제 푸틴이 꿈꾸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악몽이 푸틴의 악몽으로 끝날 것이냐, 유럽의 악몽으로 번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의 악몽으로 번져나갈 것이냐, 그것만이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푸틴이 이제 꿈꾸었던 러시아 제국의 부활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이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1991년 7월에 이제 당시 소련 붕괴 직전의 소련 인구는 2억 9,304만 명, 그 3억 명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인구가 1억 5천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러시아는 언제부터 제국이었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한 나라니 아니니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몽고 제국의 정벌 이전, 그러니까 1200년대 이전에는 그냥 여러 그 왕국도 이루지 못한 이제 공국들이 이제 느슨한 연합체였고, 그 중심에 이제 키이우 공국이 좀 그나마 노릇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이제 삼국 시대에 이제 가야가 연합왕국, 연방처럼 이제 형성되어 있던 것 중에 이제 금관과야, 가락국이 이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몽골의 정벌을 당하게 되고, 이제 몽고 제국의 지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몽고 이제 당시에 그 현 러시아 영토에서 그래도 외곽 중심지가 아니었던 모스크바에서 이제 세력을 키운 이제 몽고 제국의 어떤 압력이 덜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다시 정치 권력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던 차이에 이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과 이제 교류를 하다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 국왕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를 자칭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짜르가 되어서 이제 시저, 영어로는 시저, 라틴어는 카이사르, 이제 러시아어로는 짜르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제국을 이제 자칭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도 사실상 어떤 중세 시절의 어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이제 표트르 대제가 이제 그 즉위를 하면서 근대적인 문물, 본인이 서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제 서유럽의 근대 문물들을 이제 견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네덜란드 어디 가서는 이제 직접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서구에 대한 이제 개방을 통해서 이제 힘을 키웠고,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유럽 북방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발트해 연안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부 유럽의 최강자로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그랬지만 이제 당연히 서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곳에 비해, 오스트리아에 비하면은 이제 유럽의 1위 국가였기 때문에 표트르 대제 시절에도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피 등을 이제 그 값비싼 모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무인지대인 시베리아로 동진하게 되다가 이제 청나라와 접촉 내지는 마찰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국경 조약도 체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국사에도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열강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은 예카테리나 2세, 독일 출신의 원래는 독일 사람인 예카테리나 2세가 또 이제 나름 이제 서구적 근대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결국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폴란드를 불안을 점령하면서 유럽의 열강으로 그나마 대등하게 일어서게 되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제 주역이 됨으로 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와 견주게 되는 이제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제 새로운 근대화의 물결은 철저히 거부하면서 기존의 이제 반동 체제를 이제 그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제 패권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1854년, 55년에 있었던 크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오스만 터키의 이제 그 흑해 장악권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걸었고, 사실상 거기에 이제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당시의 패권국인 영국이 이제 오스만 터키를 이제 투르크를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대륙에서는 좀 큰 소리 친다고 하지만 막강한 해군력과 산업 생산력을 갖고 있던 영국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만 장악하면서
비참한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즉위한 알렉산드르 2세가 이제 농노, 당시에 존재했던 일종의 노비 혹은 노예와 유사한 그런 농노 계급들을 이제 해방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또 이제 이것이 뭐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니면 뭐 그 봉건적인 어떤 그 농지 체제가 수립됨에 따라서 또 지배층 간의 뭐 부르주아냐 지주계급이냐에 따라서 이런 갈등이 격화가 되었고, 뭐 그러한 가운데 형식적으로는 알렉산더 2세 황제가 이제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다시 또 러시아 제국은 이제 이런 기존의 한정된 서구적 근대화도 이제 중단하고 다시 또 반동의 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904년에 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이 패배를 당하다 보니 당시 재상이었던 스톨리핀에 의한 급격한 서구적 군대화가 다시 또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이제 성과를 거두지만, 또 스톨리핀도 또 이런 내부적 갈등에 따라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스톨리핀이 암살당한 이후에는 괴승이라고 불리는 라스푸틴, 뭐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워낙 뭐 괴이한 사람이어서 이거저런 뭐 스캔들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라스푸틴이 득세했을 만큼 또 다시 이제 러시아의 반근대화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부를 좀 더 정돈을 하고 외부에 대한 어떤 진출을 상가해야 되는데, 니콜라이 2세라는 이 어리석은 황제가 유럽의 패권을 두고 이제는 독일 제국과 이제 갈등을 이제 벌이고 1차 대전에서 턱없는 전쟁을 이제 수행하다가 또 비참한 패전을 맞이하게 돼서 러시아 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소련 시절에 이제 스탈린의 아주 급속한 중공업화 등으로 또 이제 겉으로는 많은 이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에 보면 내실이 과연 어디까지였는가? 단순히 막 국민들이나 특히 농민들로부터 자원을 약탈해서 이제 중공업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과연 그 내실이 이제 어디까지였는지는 두고 볼 일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2차 대전에서 이제 다시 독일과 전쟁을 하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막판에 이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스탈린이 추진한 중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소련이 막강한 생산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에 이제 독일에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물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소련이 독일에 대해서 승전을 거두었겠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어찌됐건 다시 이제 냉전 체제에서 이제 소련 제국이 형성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몰락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내재적 한계가 당연히 소련 제국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패퇴, 2차 대전의 승전으로 이제 동유럽 전체를 사실상 석권하고, 이제 극동에서도 뭐 북한을 뭐 차지하고 중공이 공산화되고, 그다음에 베트남 등등 이제 쭉 사회주의 제국에 이제 쫙 확장이 돼 나가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 시절에 뭐 중공화 정책 등으로 소련의 어떤 경제 순위 뭐 많이 향상된 거긴 하지만, 그 넓은, 아무리 소련이라도 아무리 러시아라도 그 넓은 제국의 어떤 영역을 관리할 수 없는 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이제 한계도 부담도 이제 엄청났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소련 제국이 몰락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1991년에 소련 해체, 그 이전부터 시작됐던 동구권의 해체는 어쨌든 불가피한 한계에 의한 필연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예전의 제국 같은 지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력, 그 중에 한 사람이 푸틴인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러시아가 이제 뭐 나름 뭐 북구 유럽의 강자, 뭐 동유럽의 강자로 활약을 해왔지만, 유럽에서의 열강으로 그래도 인정된 것이 그 넓고 그다음에 엄청난 자원, 농산물, 뭐 기타 등등 나름의 또 인구가 비옥한 지역이 나름의 인구가 있는 우크라이나를 장악함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열강의 일원으로 이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푸틴과 같은 러시아 제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가 필요하고 결국 이제 크림 반도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90년대에 정말 그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후퇴했던 러시아가, 미국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가가 치솟고 달러가 이제 유통이 많이 되면서 유가가 치솟다 보니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이득을 얻게 된 러시아가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크림반도 침공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러시아 국가의 수입 자체가
증대하게 된 것이지 러시아의 어떤 내부적인 생산력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전혀 근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푸틴의 1인 독재 체제로 회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전에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2세, 그다음에 뭐 알렉산드리 2세, 뭐 스톨리핀 이전과 같은 개혁들도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말 마지못해 하는 그런 개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은 그런 개혁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국의 확대를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이것이 이제 필연적인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크림 전쟁의 재판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2차 대전에서의 승전, 또 이를 위한 엄청난 동원은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1년 현재 시점으로 이제 3억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을 소련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중앙아시아, 지금의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뭐 몽골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서 사실 동원을 해서 이제 가능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권역에서 벗어난 지금 이제는 동원하고 싶어도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이제 창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만 명 동원하는 거. 예전 같으면 뭐 독일 예전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소련 같은 경우에 뭐 100만 명은 뭐 우스울 정도로 뭐 300만 명, 몇백만 명을 동원할 수 있던 인적 자원이 있었는데 줄어서 30만 명을 동원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사정으로 되었으니 뭐 이 전쟁이 수행이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991년에 사라진 소련 세국에 대한 향수는 벌써 30년이 전의 일이니까요. 노년층에 국한된 일이고 지금 러시아의 청년층들 뭐 그나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그래서 남아있는 청년층들에게도 뭐 소련 제국이라는 것은 전혀 기억에도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는 뭐 2002년 월드컵도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88년 올림픽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오래전 얘기를 뭐 청년층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련 제국의 어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라는 푸틴의 꿈에 뭐 청년 세대가 공감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뭐 극우 세력들, 뭐 우익, 뭐 혐한 세력들이 뭐 준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노년층에 이상되는 연령의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권을 그나마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 뭐 70년 전, 80년 전이다 보니 지금의 일본의 청년 세대들한테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자,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가 공연불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푸틴이 아무리 러시아 제국의 부활, 뭐 소련 제국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래도 청년층이 이에 공감해서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나 소련 제국이 성립될 당시에 진출 대상 지역에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후진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 공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현재 2022년에는 역설적으로 러시아, 소련에 의해서 나름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게 당연히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나 뭐 동유럽 국가들이 예전에 그런 뭐 형편없는 수준의 후진 농업국은 또 아니고 뭐 문화적으로도 뭐 나름 그래도 뭐 근대화의 어떤 물결이 다 맞아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러시아나 소련의 제국이 성립하던 그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뭐 러시아가 기름, 뭐 원자재 말고는 다른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전혀 장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들이 과거처럼 러시아에 복종하고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내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래도 러시아 제국, 소련 제국을 이끌었던 이들의 제한적인 개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전력 유지 및 확보 시스템 구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뭐 겉으로만 군을 뭐 특임단처럼 구성을 한다던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외양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갖추었지만 뭐 궁극적으로 푸틴이 요구했던 것은 1인 독재 체제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러시아가 어떤 당장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잘 해봐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버티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러시아 민중들이 이제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를 건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쉽게 예상할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끔찍한 지도자와 끔찍한 시스템 속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참았던 이제 예전에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2차 대전과 같이 이제 방어전, 침략에 대응하는 그런 방어전이 아닌 전쟁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인내는 불가하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1년, 최대 이런 뭐 방어전이 아닌 전쟁에서는 1년, 최대 3년이었는데요. 뭐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뭐 방어하기도 했던 그런 측면에서 3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뭐 수행 1년 만에 사실 모든 것이 파탄 나버린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러시아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요즘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의 시각대로 하면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백성과 식민지를 수탈해가지고 착취해서 그걸 이제 먹고 산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알려진 얘기지만 사실은 제국주의를 최초로 반대했던 이들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그것도 제국주의 국가의 서민도 아니라 엘리트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글래스스톤을 대표되는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1850년대 이미 제국주의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인권,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 대비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래서 뭐 물론 약간 편향된 뭐 이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국주의의 시스템이 영국을 포함해서 적자였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 영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가하고 수탈했던 것이 오히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한 1원이라도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위안부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였던 그 기치를 제대로 내세웠던 사람이 이제 디즈레일, 글래디스톤의 라이벌인 디즈레일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이제 문학가로 활동했었는데 디킨스와 같이 당국 영국 서민들의 공통에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 서민 포퓰리즘 하자, 뭐 디즈레일리가 그런 사람 당연히 아니었고요. 디즈레일 같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국을 팽창하자. 그래서 식민지를 팽창하게 되면 군대든 국가기관의 확장이 이제 수반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신분 상승, 국가 공무원으로 또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또 경제적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2등, 3등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에서는 지배층으로 살 수 있다. 이것으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이제 이런 계층 상승의 어떤 것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사실 1차 대전까지의 영국의 일종의 유사 파시즘 같은 행태가 제국주의였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국도 결국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이제 제국 유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식민지에서 독립이 추진되고 이제 결국 제국의 해체가 진행되는데, 뭐 특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내에서도 이제 제국의 이익과 틀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이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다, 식민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 전반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국의 해체를 용인하게 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푸틴과 같은 망상,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제국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이제 들 수 있는데요. 17세기 후반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될 무렵에 뭐 특히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영국이 국력으로는 프랑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를 넘어오면 산업혁명이 되기 이전부터 이 영국이 이제 프랑스와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굉장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제 프랑스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본국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 등으로 인력 및 자원 동원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인데요. 프랑스는 뭐 가보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농비.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프랑스는 반대로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로부터 지금까지 풍요로운 나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패권,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유럽에서의 패권이 훨씬 더 중요했고, 본국에 뭐 먹고 살 만한 농산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데 뭐하러 험한 식민지에 나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출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과의 이제 식민지 패권을 두고서는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과의 패권 쟁탈전에서 이제 패배가 확실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고 식민지를 확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점을 봤을 때 영국과 프랑스도 내부적, 외부적 여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제국으로 확장할 수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또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이제 식민지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도 제한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시스템도 갖춰주고 철도도 놔주고 나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민지 이제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저항이 커지고 또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산업하거나 어느 쪽을 하더라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결과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하더라도 그런 대규모의 제국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대전 후에는 그 제국들이 딱 해체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붕괴된 것이 그냥 붕괴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패권국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들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 제국이 해체된 것인데, 푸틴이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개선이 없이 확장 없이 그냥 매전의 영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확보하자, 우크라이나를 갖자라고 덤벼든 것이 실패하는 것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푸틴의 그런 악몽이 그냥 푸틴의 개인의 악몽으로 끝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사지